제가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30분이라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조 강연을 부탁을 받았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 그리고 또 제 뒤로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떤 기준으로 좀 들으면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제 강연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요즘 이 인더스트리 4.0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은 몇 년이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뭐 공과대학 교수긴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기업의 대표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이거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돈은 벌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오후에 이루어지는 강의들이 실제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 공장 시스템에 솔루션을 이제 적용시키는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걸 좀 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 강연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발표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바꾸는 제조업의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과연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체에 진짜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러냐면 아까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은 왜 이렇게 빨리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국내의 현실하고 실제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그 고려해서 한번 그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오늘 뭐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론적이거나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이 이후에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뭐 자세하게 얘기하실 거니까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지금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가 도대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냐 뭐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왜 선진국에서는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이건 많이 요즘 최근에 이제 뉴스로 많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디다스가 스피드 팩토리라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 기존의 아디다스 공장들이 실은 다 동남아에 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이라는 제조업이 실은 가장 그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공장을 다시 독일로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독일 안에서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그런 신발을 만들겠다고 하고 스피드 팩토리라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그럼 지금 기존의 신발 공장하고 도대체 뭐가 틀리냐? 이 봤더니 사람이 없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제조 공정 상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에 로봇이 원단을 오리고 3D 프린터에서 부속을 만들고 깨매고 붙이고 이게 다 기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니 뭐 그게 기존에 있는 공장하고 뭐가 틀리냐? 기존의 공장하고 틀린 점은 요겁니다. 완전 맞춤형으로 생산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공장하고 가장 틀린 거는 이 기존의 신발들은 딱 그 정형화된 어떤 사이즈나 이런 거 가지고서 자기 발에 맞는 걸 했는데 그런 걸 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객들은 디자인은 저게 맞는데 발을 신어보니까 내 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디자인을 사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 발이 좀 특이한 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신발 살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인데 할 수 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기존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장을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그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러닝화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스타일을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걸 가지고 깔창을 설계하고 외피를 입히고 색상을 선택하고 신발끈을 만드는 이런 공정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정 과정을 만들다 보니까 실은 신발 하나 생산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고객의 주문이 끝나면
그냥 그 주문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모든 동작들을 거쳐서 5시간 안에 신발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디다스의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 이제 가젤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선택했을 때 자기 신발에 3D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신발에 맞는, 그러니까 그 발에 맞는 신발이 5시간 안에 그러니까 생산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은 생산 시간은 5시간이고 앞뒤 물류 시간 빼면 하루 이틀이면 집으로 배달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인더스트리 4.0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과정을 일반 공장에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 신발 하나 만드는데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작업들이 인간의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다고 했을 때 이 스피드 팩토리가 도대체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독일 공장이 만들어진 그 스피드 팩토리 공장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저렇게 커스터마이즈된 신발을 50만 켤레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 안에 사람은 1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10명이 도대체 뭘 하느냐? 기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걸 보고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기계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뭐 사람의 일자리들도 많이 없어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스피드 팩토리 때문에 전체 과정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조고 라인들을 싹 다 뒤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샘플인데 이게 신발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굉장히 큰 변화가 전체 산업 분야로 확산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동남아의 생산 시설들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기존에 뭐 현재 6주 동안 뭐 생산해야 되는 것을 이 로봇 생산 방식으로 바꾸면 24시간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또 보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그럼 공장이 왜 경쟁력을 가지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부담을 없앤다는 겁니다. 실은 이 생산을 기반으로 한 이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항상 여유 분량의 재고를 안고 있는데 이 재고 때문에 이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그 창고도 운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제반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부담금이 그러니까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은 이렇게 기술력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2017년도에 미국의 애틀랜타 공장에는 똑같은 공장을 갖다가 훨씬 큰 거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독일도 선진국이고 미국도 선진국입니다. 근데 기존에 신발이라고 하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그러한 제조 분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다시 옮겨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가 굉장히 큰 산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고요. 자, 왜 제가 이러한 아디다스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저희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런 것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어떠한 큰 흐름을 변경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특정 분야에서 뭔가 시장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변수들이 그런 것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걸 빨리 규명해서 그 관계를 갖다가 이제 함수 관계를 밝혀내서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 보통 하는 일들인데 이 시장의 범위가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시장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유통 물류 분야만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조 라인 자체도 전 세계가 확산돼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이것을 받쳐주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빨리 나타나고 있고 산업의 경기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법칙이 도대체 이 속에 숨은 경제법칙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한 법칙을 미리 알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법칙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제조업의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붙였던 거고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 현상의 큰 흐름을 규명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가까운 미래에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구글노믹스, 위키노믹스 뭐 이런 이제 뭐 경제학의 단어를 붙이는 것이 있는데 제가 팩트노믹스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조적으로 매뉴팩처를 얘기를 하는데 저 팩트라는 단어가 이제 뭐 라틴어에서는 만들다 뭐 이런 뜻이고 영어 단어에서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현재 뭔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고 있는 걸 경제학 측면에서 좀 보자라 그래서 제가 그냥 가칭으로 그냥 팩트노믹스라는 단어를 그냥 붙여봤습니다. 네. 산업혁명 일지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게 3차 산업혁명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때가 3차 혁명 시기였던 것 같다. 근데 그런 혁명 시기가 곧 올 거다. 또는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측면에서 3차 혁명, 4차 혁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럼 기존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봤을 때 보면은 기존의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의 속도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기술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방금 전에 아디다스 사례가 그 유사한 사례거든요. 기존에는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량의 종류를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기술적으로 커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또는 개인에 맞춤화된 걸 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못하는 이유는 생산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준다면 그 제거해 준다면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그 차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기존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놓고 보면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자동화라는 건 딱 픽스된 자동화입니다. 한번 세팅이 딱 되면 거기서 그냥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그 자동화 루틴 자체를 시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생산을 통제하는 주체가 기존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동화가 돼도 그 공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 서 있어서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것을 사람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센서들이 발달하고 그 센서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 주고받는 정보를 갖다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진화된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통제하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분석 및 예측. 그럼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생산하면 다음에는 얼마나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또 에러를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그 제조업 분야에서 큰 흐름이 바꾸게 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은 일단은 기존의 공장에서 일하시던 기능공, 숙련공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막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이 제조 공정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대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국내 같은 경우도 이 어떻게 보면은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들 이렇게 가보면 국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장에 있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화 및 맞춤형 성향이 제조업 분야로 확산되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걸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 하나라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요구를 받게 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실은 제조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제조 분야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게 성장 한계를 나타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흐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에 맞춰 또 어떤 것이 이제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드형의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는 서비스 융합형에서 고객 맞춤형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부가치 제품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고객 맞춤형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아디다스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큰 제품의 변화의 흐름이고요. 또 이런 변화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기술의 그 발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게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런 기술들이 기존에는 없었느냐?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 모든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엄청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면 알파고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인공지능 야 아직 먼 얘기야. 그런데 갑자기 인공지능이라는 게 틱 나타나더니 올해 센세이션을 확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갑자기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심도 없었던 기술들인데 그런 기술이 막 적용되는 사례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학을 하는 사람인데 요즘 가끔씩 보면은 뭐 새로 나온 기술을 그냥 리스트업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무슨 기술이 있는지도 살펴보기조차도 힘들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는 핵심 기술 구조라고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는 실제 공장의 정보를 얻어오는 센서 정보들입니다. 그 위에 센서 정보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층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소프트웨어 층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적용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생태계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짧아진 제품 수명과 신제품 출시 시기가 무지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막 발전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 만드는 게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제조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생산의 구조 자체도 네트워크화되고 분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완숙해져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제조 분야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가 도대체 뭐냐? 뭐 인더스트리 4.0은 도대체 뭐고 제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뭐고 되게 다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정의는 각 기관, 각 주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도 이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하실 때 약간씩 서로 다른 개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도 서로 다른 집단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서비스 유통 분야까지를 스마트 팩토리 영역으로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분야는 그냥 제조 공정 라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특징들을 보면 일단은 지능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생산 계획이나 이런 게 민첩화돼 가고 있고 그런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능동적인 그러한 형태들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의 구성 요건은 이렇습니다. 보통 뭐 이제 기술적인 요건이 받쳐주느냐? 그럼 그 기술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기능적인 요건은 어떻게 충족할 거냐?
그게 충족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게 이제 보통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고 했을 때 따져야 되는 구성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조 시스템의 운영 모델입니다. 예. 제일 위에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시스템 어떻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조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제어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수직적으로 생산되던 라인이 수평적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수평적 생산 라인이 연구개발에서부터 영업 마케팅 실제 물류까지를 전체를 다 포괄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독일 노빌리아 공장에서의 사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걸 우리 공장에 어떻게 도입하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를 보면 수준별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분야, 생산 이력 분량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자동화를 어떻게 해? 그래서 실은 기초부터 중간 1레벨, 중간 2레벨,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고도화 분야,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 자동화되는 이런 쪽으로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되게 이제 대기업은 중간 2등급 이상의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공장 다용도어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 자율 생산하는 구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현재는 기초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팩토리 적용 사례로 하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오픈되어 있는 적용 사례 대부분은 이제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 저기 LG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거고 다른 이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규모 공장에서 적용하는 사례들 같은 것도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나한테는 도대체 어떤 게 적합할까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선진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근데 이게 정책적인 거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슈되고 있는 게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그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과정 중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핫 이슈가 고령화의 대응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이런 것이 고민이고, 독일은 이 두 개가 동시에 고민거리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요. 걔네들은 일단은 첨단 기술 다 보유국들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의 대부분을 이 세 나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도전 정신이 되게 강합니다. 새로운 산업, 또 시장을 리드하는 나라다 보니까 새로운 걸 뭘 만들어야 더 많이 팔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강하고요. 또 이러한 도전 정신을 뒷받침해주는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이런 투자자들의 그 시장들이 약간 좀 돈놀이하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것을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런 직감력을 가진 자본시장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게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 4.0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면. 예,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팩터로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어떤 일을 벌어지고 하냐면 해외로 나갔던 저임금 노동 인력을 필요했던 공장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는 리쇼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 멕시코로 나갔던 것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가 그럼 그냥 막 진행되느냐?
이게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 독일이 선두에 설 수 있던 중요한 이유 중에는 뭐 이러한 이제 선진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거보다는 실은 백오프 단계에서 자동화 업체의 기술력하고 글로벌 표준을 끌어가고 있는 능력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앞에 나서서 하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뒷단에 요소 기술을 받쳐주고 있는 중소 강소기업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진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 측정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고정 비용을 감소시키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했던 애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제품 사이클을 평균 90%까지 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30% 이상 감소가 되고 제품 생산이 평균 40% 이상 떨어지고 안전사고율도 25%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 매출의 증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품의 생산성이 평균 25%가 증가됐고 빠른 신상품 개발로 인해서 수익성이 평균 2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커스터마이징 제품 제조로 새로운 수익성을 40% 이상 증가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부가가치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냐?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팩트노믹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동력 기반의 제조는 경쟁력을 이미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소품, 그러니까 소량 다품종의 그러한 그 고속 생산 기술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던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소량인데 다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생산 속도랑 비슷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가는 비슷한데 나한테 맞는 맞춤형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기반의 자동 생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이렇게 흐름만 바꿔주면 생산 라인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술이 완성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품이 기존에는 제품 생산에서만 딱 끝나는데 이거를 서비스 체제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중간에 유통 구조가 또 바뀌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경제 체제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참 좀 안타까운데 이게 좀 각자 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술하시는 분들은 기술 쪽으로만 포커스가 막 맞춰져 있습니다. 아, 이런 기술, 새로운 기술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니즈나 이런 것들의 고려가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실은 연구 분야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현장엔 적용이 안 되는 이상적인 기술 엔지니어링 연구에 좀 몰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에 좀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연구 분야를 잘 보면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과거에 했던 연구는 죽어도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걸 개선한다고 해도 연구 중복성이라는 그 이구를 탁 걸어가지고 연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한계가 좀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단지 효율적인 측면만 바라봅니다. 아, 이걸 하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고정비를 떨어뜨려 줍니까? 약간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아니라 협력업체와 고객사가 연결된 제조 공정으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 부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 보급 확산에 이제 정부 정책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10,000개 이렇게 이런 목표를 정해놔요. 왜 10,000개인지도 잘 모르겠고 실은 그 10,000개를 확산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은 있는데 표준 적용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은. 이런 이제 표준 적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주요 핵심 이렇게 기술 수준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AD 분야는 뭐 선진국 대비 20%, 센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도입을 하고 싶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벌 거냐는 거예요. 내가 1억 정도 투입하면 얼마나의 기간 안에 1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냐. 이런 걸 좀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화 해야 되는 이유가 꼭 뭐냐 도대체. 왜냐하면 제조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안 되는 분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 억지로 스마트 팩토리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도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것도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추진 방향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단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돈이 안 되면 꽝인데. 그런 측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게 도입의 목적이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게 시작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공장 전체를 들어엎는 거는 대기업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처음에 대상의 범위,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도입해야 될 거냐를 고민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걸 도입했을 때 얻는 소득은 뭐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정의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게 안 되면 요거는 의미 없습니다. 요게 먼저 되고 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게 기술적으로 진짜 가능하냐? 가끔씩 이렇게 제가 그 기업 대표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술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 정답은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비용과 시간 그 다음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하긴 해야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화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거 해킹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제조 공정 라인을 이게 오픈돼가지고 다른 애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시장에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구도 이런 것이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문서상으로 풀어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안목지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형식지라는 것은 문서화된 기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이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숙련공들의 머릿속에 보면 이 제조 라인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화해야 되는지는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지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구 측면에서. 그 다음에 동일 업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적화된 표준 적용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되게 보면 제조업도 자기네 그 분야별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성공 모델들이 빨리빨리 하나씩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한 표준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공장이랑 미팅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외산을 들여다가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도저히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기업에서 정보를 오픈해주지 않기 때문에 앞뒤로 연동된 전체 시스템을 뜯어내지 않으면은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핵심 기술을 대체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접하는 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넘어서 아디다스 같이 새로운 제조 방식을 도입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나 혼자가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사랑 연결된 제조 공정을 확장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런 CPS나 IoT 같은 핵심 기술들의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에 대한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일단은 해! 지원해 줄게. 약간 좀 그런 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것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중소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그 구조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 등록돼서 일을 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협업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의 현재 현실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